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한국 반도체 세계 점유율, 일본을 넘다. 손톱보다 작은 검은색 물체가 우리 경제를 이끄는 구원투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시장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엔저 현상과 신흥국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도체 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1983년 반도체 산업 신화로 불리며 우리 경제의 대동맥으로 자리 잡은 지 31년 만의 쾌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지난해 반도체 칩 판매액은 501억 달러, 약 53조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판매액 3,179억 달러 가운데 15.8%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미국은 1,655억 달러, 약 175조, 52.4%의 비중으로 압도적인 1위 자리에 있죠. 일본은 443억 달러, 약 49조에 그쳤는데요. 우리나라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 442억 달러의 절반쯤이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시초는 1974년쯤이었습니다. 첨단 산업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한국 반도체가 경기도 부천에 전 공정 생산 라인을 구축해 씨앗을 뿌린 게 시작이었는데요. 이후 1983년 삼성그룹이 63K D램 자체 개발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효자 산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원래 1988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던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세계 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위기를 맞습니다. 2009년만 해도 세계 20대 반도체 기업 가운데 6곳이나 차지했지만 지난해 3개로 줄고 1988년 51%였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993년에는 40%, 2012년 13.9%로 뚝 떨어졌죠. 엘피다와 파나소닉은 각각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대규모 파산 사태를 경험했죠. 그 사이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고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2위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선 뒤 줄곧 그 자리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을 꺾고 2위에 올라선 거죠. 그렇지만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두 분야가 있는데 우리는 메모리 분야에서만 성적이 좋다는 뜻입니다. 이번 성과에 마냥 웃고 있기보다 산업 현식을 고치고 경제를 더욱 풍요롭게 가꿔나가야 한다는 의견이죠. 더 넓은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게 다변화하는 세계 시장에 대응하는 올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산업 편식이라는 표현이 참 잘 들어오네요. 편식을 해서 우리가 건강 유지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 산업도 편식을 하면은 좋고 잘 나갈 때야 괜찮지만 반대의 경우에 정말 무참하게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1등이 혼자 잘한다고 반평균 다 올리기 어려운 것도 그런데 좀 비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모두 원하는 것이 신성장 동력인데 잘 찾아낼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예, 정부가 딱 일주일 전에 임대시장 선진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2주택 이상 가진 월세 소득자의 세금이 너무 늘어나게 되고 부작용이 커져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2주택 이상 가진 월세 소득자들의 세금을 좀 줄여주는 방안을 중심으로 한 보완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됐는지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 전화로 연결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주 뵙네요. 예. 예. 오늘 어떤 내용들이 보충이 돼서 나왔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큰 보충된 내용은 없고요. 그동안에 이제 많이 어떤 우려스러워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실제 이제 이번 정책들을 살펴보면 이제 기존의 그 월세 사는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월세 소득 공제가 세액 공제로 바뀐다는 점이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라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를 소득에서 빼주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한 달치의 월세를 아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수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세입자는 집주인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이제 집주인이 소득이 노출을 그동안에 꺼려해서 세입자의 어떤 소득공제 신청을 막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계약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또 확정일자가 없어도 월세 소득공제가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주인들이 계속해서 꺼리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이런 부분들 역시도 이제 개정안에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집주인들 사정은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임대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소득세를 꼼짝없이 내야 할 처지에 몰린 것이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입자들의 어떤 소득공제 신청은 물론 이제 국세청의 전월세 확정일자 조사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좀 가려졌던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은 조금 어느 정도 계속 드러나면서 네. 아무래도 세금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 네. 저 모범생 스타일이시죠? 아, 예. 예, 정말 충실하게 답변을 예. 해주시려다 보니까 예. 조금 말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숨 좀 그래요? 쉬시고 천천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더 잘 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2주택 소유에 2천만 원 이하의 그 주택 임대 소득자 분리 과세를 이제 2년 유예하고 예. 그다음에 2016년부터 과거 소득분 과세에 대해서도 향후 2년간 비과세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가구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네. 또 주택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에는 정부는 이제 종합소득과 분리해서 분리과세를 통해서 약 1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서 따로 세금을 걷는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그랬죠. 예. 예를 들어 이제 2주택 소유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주가 1주택을 임대해서 연간 임대소득 1,000만 원을 벌 경우에는 약 1년에 약 7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예.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필요 경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단일 세율이 낮을수록 어쨌든 세금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실제 이제 소유자들 2주택 이하 가구들 중에서도 2천만 원 이하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낮아진다고 정부는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제 사유가 필요 경비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임대소득의 약 7%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이제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네. 월세 소득이 적어서 네. 이번에 세금 부담이 많아졌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게 면세됐던 부분이죠. 네네. 그런 분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집주인들에 대한 어떤 이 과세에 대한 정상화랄까요? 이런 네네. 거는 제대로 하겠다. 이런 네. 방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결국에는 이번에 주요 골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세입자들의 어떤 월세 소득 증명을 통해서 예. 임대 소득을 이제 드러내겠다 이런 어떤 의지는 계속해서 네. 확고하게 굳힌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분리과세를 통해서 이제 세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는 이제 원칙대로 하더라도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세부담이 뭐 아주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보다는 네. 아주 월세 소득이 적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줄여주는 그런 네네. 정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결국에는 이제 낼 세금 내고 네. 공제 받을 거 공제 받아라 이 내용에 대해 원칙은 이제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네. 것 같습니다. 예. 팀장님 계속 말씀하신 게 네. 별로 변한 건 없다.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이 부분 말고는 그러면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건가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우려됐던 점이 결국에는 저소득층들에게 얼마만큼 큰 이익이 될 것인가라는 예. 부분들이 가장 큰 우려스러운 점이었는데 실제 이게 뭐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면 예. 사실은 이제 카드값을 비롯해서 교육비, 의료비 사실은 이제 내야 되는 돈들도 많고 공제받을 돈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이 비교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뭐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2주택 소유자에게 14% 분리과세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크게 어떤 이제 월세 임대소득의 뭐 7% 정도만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실제 그동안에 어떤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 이 정도의 어떤 월세 소득 공제를 신고를 하고 이런 어떤 세액 공제를 월세 세입자들이 하게 된다면 네. 결국에는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실제 이거는 월세 소득 그러니까 세금은 세부담은 늘지는 않겠지만 네. 세수는 좀 늘어나게 되는 어떤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부분을 보면 2주택 보유자 중에서 주택 임대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더라도 네. 현행보다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거라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속 그대로 간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제 혜택의 세부담이 그동안에 이제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이 세제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더라도 실제 이제 세금을 안 내던 사람들이 세금을 예. 내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크게 변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기사를 처음에 잘못 읽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게 2주택자들의 월세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라는 것을 네. 사실 연봉 2천만 원 저소득층으로 얘기하는 걸로 듣고 굉장히 획기적인 걸 뭘 내놨나 보다라고 봤었어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네. 그렇게 좀 이 근로자 중에서 연봉이 네. 2천만 원이 안 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네네. 대책은 딱히 안 보이네요. 실제 이제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이제는 이제 4월에 이제 주택 바우처 제도, 그러니까 월세 세입자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하겠다. 네. 오늘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는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결국에는 이제 월세 세입자들한테 앞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예. 사실 이제 대출밖에는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전에 226 대책 발표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14만 호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기존 박근혜 정부에서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어떤 지역민들의 반대 또 여러 가지 어제 문제점들을 통해서 행복주택을 제대로 지금 공급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14만 호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사실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이라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제외하고 그냥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내용은 없이 하겠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실행을 해서 과연 진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4월에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나오는 정책 역시도 월세 세입자들의 어떤 그런 월세 부담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금융정책으로 좀 많이 주요 골자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 일주일 전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네.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가려받는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저소득자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드렸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공제 혜택을 받기에는 저소득층에서 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집주인들이 뭐 한 달 정도 월세를 좀 깎아준다라든지 혹은 뭐 보증금을 좀 깎아주고 무보증 주택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월세만 내게끔 하는 어떤 그런 사글세 개념의 어떤 월세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에 이제 정부가 제기했던 이런 어떤 제도를 제대로 이제 이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피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임대 소득이 좀 줄어들까봐 이제 그런 자기가 제한하는 본인들이 제한하는 어떤 그런 세입자들을 좀 맞춰서 받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요. 월세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소득공제가 크지 않다면 사실은 이제 한 달 월세를 줄여준다든지 혹은 이제 보증금이 거의 좀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보증금이 없는 어떤 주택들을 중심으로 좀 들어가서 확정일자라든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시장에서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월세 세입자를 가려받는 거고요. 월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집을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상당히 좀 답답한 게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뭐 드라마 쪽대본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정말 그 대책이라고 종합 대책을 내놓은 다음에 네. 곧바로 보완 대책이 나와요. 부동산 네네. 대책이 거의 그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시장 반응 봐가지고 안 좋으면 그 부분 약간 고치고 네네. 이렇게 되니까 더 믿음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시장에서 이 대책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들은 과연 이 정책을 어떻게 피해가느냐.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제 정책이 나왔을 때 세금을 좀 싸게 하느냐 이런 예.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번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 시장의 어떤 좀 양지화로 좀 월세 시장 임대 그늘에 가려진 부분들을 좀 양지화시키겠다는 어떤 정부의 정책 취지나 이런 것들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중요한 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전세값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전세 물량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네. 전세 세입자들은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더 보완적으로 내놔야 되는 부분들이 더 컸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없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세 정책들은 없었고 월세 네. 시장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월세 대책에 맞추겠다라고 해서 정부가 월세 대책을 내놨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사실은 세입자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전세가 아무래도 월세보다는 주거 안정성이 좀 높게 기여하는 바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지 않고 그냥 시장을 인정하는 쪽으로 너무 가다 보면 사실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수를 좀 증가시키겠다는 것 자체는 월세 값을 좀 올릴 수도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담이 더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부가 정책에 있어서 미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에는 정책을 얼마나 자주 발표하는 것보다는 좀 더 네. 시장 상황이라든지 통계적인 것들, 그다음에 시장에 있는 많은 어떤 그 중개업자라든지 시장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반영해서 정책을 만드는 게 오히려 정책 하나 나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가장 필요한 건 이제 지금 도심에 가장 필요한 곳에 임대주택이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급해 나갈 것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좀 명시를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네. 14만 원 공급한다고 했지만 언제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공급하겠다는 거를 좀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월세 시장이나 실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진 건 이거 세수도 올라가면 월세값 올라가겠구나. 네. 월세집이 늘어나면 전세금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보통 정책들이 나오면 어떤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좀 더 불안을 좀 조장했던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좀 더 깊게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좀 내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런 소리를 못 들을까요? 모를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예. 집을 사라.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뭐 부양을 하면은 내수도 살고 뭐 다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대책을 내놔야 될 텐데 네. 상당히 좀 누더기가 된 이런 대책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세무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은요,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 간추린 경제 뉴스예요. 한국보다 앞서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서비스 관련 시간제 일자리가 질 낮은 저임금 노동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11일 독일과 네덜란드 시간제 일자리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서 독일과 네덜란드, 영국 등도 처음엔 한국처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표방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형태가 변질되면서 저임금의 안 좋은 일자리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기업 5곳 중 1곳은 인력 구조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기업 407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인력 구조 조정 계획 여부를 조사한 결과 18.9%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축 대상은 전체 인원의 8% 수준이며 방식은 주로 권고사직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물가가 전 세계에서 17번째로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4일 세계 물가조사 보고서의 조사 대상 131개 도시 중 서울 물가가 17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닛은 1년에 2번 미국 뉴욕 물가 100을 기준으로 세계 도시의 식료품 가격, 공공요금, 교통비, 교육비 등을 조사해 발표하는데 서울의 물가지수는 108로 26위를 차지한 뉴욕보다 높았습니다. 생생 간추린 경제뉴스였어요. SUV는 정숙하지 않다, 편안하지 않다, 부드럽지 않다. 그것이 SUV라면 산타페는 SUV가 아니다. 강인함은 물론 세단의 부드러움까지 가장 진화된 산타페 2014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상품 백서 시간입니다. 은행권의 정기예금이 8년 만에 감소했다. 라고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금융상품에도 이처럼 뜨는 상품이 있으면 또 지는 상품이 있고 그렇습니다. 금융상품들은 그러면 어떻게 개발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상품들이 뜨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은행만 가도 정말 금융상품들이 계속 새로운 게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많은데 이런 상품들이 어떻게 개발돼서 나오는 건가요? 예, 금융회사마다 상품을 개발하는 전담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네. 저희 은행의 경우에도 상품개발부라고 따로 있고요. 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금융공학이나 통계학을 전공한 분들이고요. 예. 여기에 영업 현장을 발로 뛰면서 고객들의 눈높이 잘 아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금융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상품을 직접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공모하거나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을 공모하는 경우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상품들이 다 잘 나가는 건 아니고 또 어떤 상품들은 또 대박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어느 금융회사나 상품을 만들 때는 이제 세 가지 요소를 감안하는데요. 네. 안전성, 그리고 수익성, 그리고 환금성. 네. 환금성은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쉽게 빼서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환금성이라고 하는데요. 전자제품처럼 갑자기 대박나는 상품, 돌풍을 일으키는 상품은 금융상품 중에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은 서로 거꾸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다만 금융상품 중에서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상품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시장에 나왔다가 이름도 없이 금세 사라지는 상품도 의외로 간혹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인기 있는 금융상품 예로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정기예금이 방금 8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라면 아직도 정기예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상 최저금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 예금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기예금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560조 원 정도 됩니다. 1년제 정기예금 금리가 연 3% 이하인데도 정기예금은 원금 손실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신경 쓸 일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정기예금 위주로 은행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잘 팔리는 것보다 이게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셀러라고 하는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하죠. 가장 많이 팔리는 ELS 또 ELF, 예. 주가와 연계해서 정기예금 이자를 드리는 ELD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예. 특정 회사의
주가나 코스피 200 아니면 홍콩 H지수 이런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판단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이 말씀드리고 있는 ELS가 도입된 지 11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3월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이 됐는데요. 첫 해에 거의 3조 원이 팔렸습니다. 네. 2011년도에 37조 원 10배 이상 급증을 했고요. 지난해 47조 원, 올해 들어서도 1월에만 4조 5천억 원 정도 팔렸으니까요. 어찌 보면 금융상품 중에서 대박 상품 꼽는다면 네. 주가 연계 상품 중에서 ELS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ELS 주가 연계 증권이죠. 근데 예. 이게 계속 인기를 모으고 있고 대박 상품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네. 이게 또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가입을 안 했거든요. 근데 네. 인기를 모으는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우선 은행 예금 금리가 2000년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도 2006년 이후에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주가 연계 상품이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되겠고요.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주식형 펀드, 예. 또 인덱스 펀드, 중국 펀드 이런 상품들은 주가 지수가 상승해야만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ELS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만 않으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상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가입 시점 대비해서 50%에서 70% 이상만 유지한다면 수익이 납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내가 투자하고 나서 주가가 많게는 반토막까지 떨어져도 수익이 나는 상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수익, 중위험을 네. 선호하는 고객분들께서 많이 가입하고 계시고요. 요즘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수익률을 보면 연 5% 넘으니까요. 정기예금의 거의 2배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은 당연히 정기예금보다 이쪽으로들 많이 가려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난해 8년 만에 정기예금 잔고가 줄어들었다라고 네. 하는 것도 이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렇게 인기를 끄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상품도 있잖아요. 예, 방금 제가 주가 연계 증권 EL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퇴출되는 상품을 보면 주식과 관련된 상품 중에 덜어 있습니다. 네. 주로 고수익, 고위험 상품인 중소형 주식형 펀드 중에서 퇴출되는 상품이 간혹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판매 당시엔 인기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기를 쫓아서 상품을 개발하고 또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 판매를 했는데요. 이후에 시장 흐름이 변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네.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가입한 고객분들께서 해지를 해서 자금이 빠지게 되고요. 펀드 잔액이 줄게 되니까 운용회사에서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분들에게 가입하신 분들에게 돈 찾아가십시오. 해지해서 다른 곳에 투자하십시오. 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듣지 못하거나 해서 해지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예, 펀드니까 고객이 나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예. 라고 하면 상품이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품이 유지가 되면 유지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수수료도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잘 운용해서 수익을 내드려야 하는데 이제 잔액이 적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큰 잔액이 많은 상품에 비해서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면 수익률이 더 초라해질 수가 있으니까 되게 이제 고객분들께서 해지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금융상품 하면은 시장 상황은 당연히 이제 감안을 해야겠지만 큰 변수가 네. 또 정부의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여기에 따라서 뜨거워지는 상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대출 상품 중에 그런 상품이 많습니다. 대출이요. 네. 예. 정부의 규제와 지원 여부에 따라서 인기를 모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루아침에 인기가 추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상품 중에 대표적인 상품이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예. 연간 수조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연말이 되면 자금이 바닥납니다. 네. 그래서 대출이 중도에 대출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품들은 정부가 낮은 금리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만 반대로 정부가 지난해 전세 수요를 월세로 전환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 또 렌트푸어를 구제하겠다. 이런 취지로 은행을 통해서 내놓은 월세 대출 상품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수요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거의 예,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상 폐지된 상품이나 마찬가지고요. 예. 지난해 17년 만에 재정저축이 부활했다. 아마 크게 보도가 네. 됐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 말 175만 좌 정도 활동 계좌였는데요. 지난해 6월 말 이후 7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금리가 일반 적금 상품보다 높긴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가장 큰 장점인데 네. 이 가장 큰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7년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많이 묶어놔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또 소득공제 혜택도 없고 예. 이제 3월 중순이면 소득공제되는 정의식 펀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 상품이 나온다면 그야말로 비과세 재정저축은 유명무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들었던 대책 중에서 이 은행들에게 취약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이게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소년, 소녀, 가장 이런 분들이 목돈 마련을 하겠다라고 예. 하면 이제 은행이나 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고금리 적금 상품입니다. 이미 은행 몇몇 은행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얼마 정도 되나요? 최대 연 7.5% 고금리를 줍니다. 꽤 높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 적금 중에서 금리 높은 상품이 3%를 간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2배 이상의 금리를 주고 있고요. 또 어떤 상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입액의 50에서 10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 실적이 지난해 말 1,435억 원, 가입 고객 수를 보면 8만 명 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가입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연간 근로소득을 따져서 1,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겠다. 물론 이미 한 2개 은행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은행들이 네. 있는데요. 이제 납입 한도도 확대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예. 취급은행도 2군데 은행에서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곧 다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수많은 상품 얘기를 했는데 이 가운데 나에게 맞는 정말 또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뭘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우선 방금 전에도 이제 정부의 어떤 세수 정책에 대한 내용 방송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복지를 늘리려면 앞으로 갈수록 근로자든 자영업자든 정부가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상품, 절세 이걸 가입했으면 상품. 좋겠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상품들이 계속해서 정부가 또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그때 바로바로 가입하시고, 그래서 다다음 주면 이제 소득공제되는 적금식 펀드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대상이 된다면 이런 상품들이 2015년 말이면 끝납니다. 가입 기간이 예. 끝나기 때문에 가입 기간 안에 대상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가서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예.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세무상담 있는 수요일입니다. 세금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모두 신청을 해 주십시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계속 세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부동산 그렇죠. 시장도 세금 얘기했고 네. 금융상품도 세금 얘기했고 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세무상담. 네. 세금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러죠. 진작 세금 공부 좀 많이 해둘 거예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세금을 안 내면 벌금이 있잖아요. 과태료, 뭐 가산세 예. 같은 것들이 있죠. 예. 세금을 성실히 내면 그러면 좋은 점이 있나요? 있어야죠. 네. 우리가 세금이라는 게 결국은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납세자들이 이 아까운 세금 낼 때마다 이 아까운 내 돈 아까워요. 그런 예. 생각하시죠. 네. 사실은 조세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뭐 전반적인 지자체나 국가의 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개별적인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실한 납세를 좀 조장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우리 모범 납세자 제도라는 게 있고요. 네. 또 우리 신용카드 쓰시면 포인트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금에서도 세금 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아, 네. 알아두시면 편리하실 것 같은데 네. 우리가 2004년도부터 납부세액의 포인트 부여가 되거든요. 자동으로 부여가 되고 있는 네, 거죠? 일단 본인이 세금을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서 부여되는데요. 예. 10만 원당 1점. 네. 좀 박하긴 한데요.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시는 경우는 0.3점을 줍니다. 이렇게 포인트가 모이면 100점이 넘으시면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이걸 어디다가 쓰느냐. 우리가 사업을 하시다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경색이 된다든지 뭐 큰일이 있어서 세금을 못 내시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 이럴 때 납세 유예 징수 유예 같은 걸 신청하시게 돼요. 내가 어려우니까 세금 내는 걸 좀 밀어주세요. 네. 하고 신청을 하는데 그럴 때는 납세 담보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요 포인트 가지고 납세 담보 없이 예.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0점을 모았다. 네. 그러면 이분이 뭐 그동안 세금을 1억 원 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낸 세금 금액만큼 납세 담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납세 담보를 그만큼 잡으면은 어느 정도 기간만큼 유예를 할 수 있는 그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뭐 괜찮죠. 6개월, 예. 9개월까지 하고 또 뭐 신청에 따라서 한 번 더 네. 유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이 낸 사람들은 어쨌든 한번 득을 볼 수 있는 어려울 때. 그렇죠. 근데 예. 모범 납세자 그러면은 항상 그 해에 돈을 많이 번 것 같은 인기 연예인들이 많이 선정이 네, 돼요. 네, 예. 그러니까 돈 많이 버니까 냈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나는 모범 납세자 못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게요. 예. 모범 납세자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연간 3천만 원 이상 세금을 내거나 개인으로 같은 경우는 연간 소득세 500만 원. 네. 또 우리 근로소득자들도 받을 수 있어요. 연간 200만 원만 내시면. 우리가 연봉 뭐 몇천만 원 되면 200만 원 다 넘게 내시잖아요. 네. 그래서 꼭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예. 이런 요건들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셨거나 예. 5년 이상 계속 복무를 하셨는데 그 소득세나 법인세 일정 금액 이상을 내셨고 또 근로자 수가 적은 기업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세금 액수를 많이 낼 수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이 뭐 법인은 1억 15억. 네. 제조업 같은 경우는 30억입니다만은 개인은 전년도에 매출액이 5억 원. 네. 크지 않죠. 그죠? 네. 이렇게만 해당이 되면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체납도 안 하고 성실하게 그 납세 의무를 이행하시면 일단 대상이 되고요. 네. 이럴 경우 본인이 신청하셔도 되고 또 세무서에서 추천하시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모범 납세자 선정이 되면 뭐 대통령한테 훈포장을 받기도 하고 네. 또 표창을 받기도 하고 기재부 장관이나 지방청장, 국세청장, 세무서장 등의 표창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표창 말고는 다른 혜택이 있나요? 혜택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납세자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세무조사 네. 유예 받거나 면제되시고요. 네. 어려울 때 납기 연장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담보 제공도 면제가 되고 세무서에 가시면 네. 그 모범 납세자 창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민원 서류를 VIP군요. 그럼요. 세무계. 일종의. 네. 그래서 우선 신속하게 처리하실 수가 있고 예. 국세공무원 시설이 결권 시설이 수원에 있습니다. 네. 이 시설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군요. 법인이 모범납세자 선정이 되면 직원들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KTX 이용요금 할인 네. 15% 됩니다. 예. 콘도미니엄 할인 또
국세청이 정하는 의료기관의 의료비 할인, 네. 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고요. 네. 열심히 모범 납세자 선정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예. 꼭 고액 납세자만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혜택은 그때 1년 단위로 받을 수 있는 거겠네요? 3월 3일이 조세의 날이죠. 네. 그때 선정을 하는데 예. 한 번 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18님의 상담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이직을 했는데 연말정산을 하려고 했더니 전 직장에서 임금이 체불이 돼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기가 어렵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현 직장에서 그렇게 되면은 전 직장 거 없이 그냥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 뭐 이직하시면서 네. 본인의 뜻에 반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퇴직 처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다툼이 생기셔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중근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1년에 2군데 이상의 직장을 다니면 마지막 근무지에서 합산을 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는데 전 신고 내용을 모르니까 하실 수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는 일단 그냥 하시고요. 현 직장에서는 전 직장의 자료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죠? 그렇습니다. 홈택스, 거기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4월 말 이후에나 집계가 됩니다. 연말정산 끝나고. 그래서 4월 말 이후에 이 자료를 확인하셔서요. 5월 달에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이럴 때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양쪽의 연말정산 서류를 가지고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걸 이행하지 않으시게 되면 신고불성시 가산세, 납부불성시 가산세 있을 수 있고요. 또 원천징수 당한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환급을 못 받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챙기셔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조직을 통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직접 해야지 되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6584님이 상담 문자 주셨는데요. 연소득 2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영세민들은 세금을 안 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건지를 물어보셨어요. 소득금액 여하에 관계없이 다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일용근로자가 있죠. 일용근로자가 일용액이 일당 10만 원이 안 되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그래서 별도의 납세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데 그 외의 경우는 연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나면 1,500만 원 정도가 소득금액이고요. 여기에 뭐 기본공제, 의료비 공제, 근로소득 공제 같은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들을 다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2725님인데요.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13년 3월에 한 채를 배우자 명의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는 그렇게 하면 매매를 해야 세금이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매매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집이 2채가 되시니까 세금 걱정이 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집을 파실 때 부과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는 어떤 자산에 무조건 양처분하셔야만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가지고 계신 상황 혹은 취득하신 상황에서는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새로운 집을 사고 나서 3년 내에 예전의 집을 파시게 되면 3년 동안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집을 양도하시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을 겁니다. 물론 파는 집이 9억 원 이하이셔야 되고요. 2년 이상 보유하셔야 되고 그 조건만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니까 배우자 명의로 구입을 해서 2주택이 되더라도 일단 2주택자가 되는 거네요. 2주택자가 되는데 그 2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파시면 유예기간을 두어서 1주택자로 간주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제가 2주택자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겠죠. 오늘 상담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게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앞서 오늘 나온 전월세 보완 대책 인터뷰를 하면서요.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이번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3798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앵커 말씀대로 연봉 2천 이하인 분들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게 제일 간단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물론 또 나라에서 월세까지 지원해야 되나? 라고 반대를 하신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사는 것이 안정되는 것, 주거복지가 가장 처진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확실히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